중소기업 다니던 용수의 책 저자 강용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평택에 사는 48살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평범한 아저씨는 아니신 것 같은데.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동네 아저씨. 예. 근데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고 긴 것 같아요. 중소기업을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 원을 벌게 됐을까. 네. 근데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정말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이 책 질문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월 7천만 원 놀라운데 처음에는 중소기업을 다니셨어요? 그렇죠. 중소기업 다녔죠. 그것도 일찍 19살 때부터 중소기업 다녔죠. 19살 때부터? 그러면 대학을 가시기 전에? 대학을 저는 뒷구멍으로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가정형편상 좀 그런 상황이었고 공고 나왔으니까 취업 현장 실습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말이 현장 실습이지 그냥 취업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취업 나가고 거기서 이제 근복무까지 할 수 있게끔 병역특례라는 제도가 또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병역특례까지 하는 바람에 군대도 안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직장 상사분이 잘 도와주셔서 그리고 또 야간 대학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또 대학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직장 생활만 한 25년 한 것 같아요. 25년이나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이렇게 월 7천만 원까지 오게 되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신 거예요? 계산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게, 재테크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저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시작된 거는 한 28살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실천에 옮기는 시기는 28살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19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한 9년 정도는 부자가 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기계 설계하는 일인데 그쪽에서 좀 성공하고 싶고 진급하고 싶고 월급 많이 받고 싶고 직장만 하고 싶고 요 정도의 아주 소박한 꿈이었는데 결혼하고 제가 결혼 이제 한 26살에 했는데 일찍 결혼하고 자녀도 생기고 이러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그때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냥 동년배인 친구들보다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뾰족한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28살 때부터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뜨신 건가요? 그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인지 모르고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청약돼서 됐는데 들어갈 형편은 안 되고 이제 들어가면은 빚을 많이 지니까 지금 금리 많이 오르지만 그 당시엔 더 비쌌었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이자 내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그거 들어가서 있으면 월세방 사는 거랑 똑같으니까 에이 이럴 바에는 월세 사느니 지금 여기 살고 그냥 세 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월세를 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수익형 자산인 거죠. 수익형 자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월세를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살고 있는, 살아야 되는 아파트를 청약 넣어서 당첨돼서 들어갔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겨우겨우 잔금 맞춰서 집어넣고 대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한 70%까지 대출해주고 75% 막 대출해주고 이런 시절이어서 최대로 받아가지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질 못하고 세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수익형 부동산의 시작은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것도 하시겠지만 그때는 아파트였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월세를 주게 됐는데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근데 돈이 조금씩은 남는 거니까. 그렇죠.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그 당시에 제가 이자로 한 달에 나가는 건 60만 원 정도였는데 월세는 130만 원 받았어요. 아파트로. 근데 그럼 아파트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아파트를 산 거야? 아니에요. 34평짜리 아파트를 샀고 가격은 1억 7천만 원짜리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일반적인 아파트 그러니까 평당 5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 정도 깼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외국인 평택에는 그 당시에 외국인 렌탈을 했거든요. 미군이죠. 미군. 주한미군한테 렌탈을 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하면은 월세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정말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시 5만 원짜리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이 봉투에다가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1년치를 갖고 온 거예요. 10,000원짜리로 갖고 와서 저보고 이제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쇼고라고. 쇼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영어로 못하지만 알아먹잖아요. 그래, 오케이. 그 자리에서 다 셌어요. 물론 뭐 이게 묶여있는 돈은 굳이 셀 필요는 없잖아요. 기분이 완전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런 돈을 태어나서 만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거래를 하고 집을 사도 해도 계좌이체가 되지 돈을 찾아서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집에 와서 뿌렸다니까요. 다 이렇게 뿌려봤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도 좀 좋으셨고 그래서 이게 월세로도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평택이라는 특수성. 그렇죠. 그게 사실 다른 지역이면 그렇죠. 그게 다른 지역이었으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태원이면 됐겠죠. 용사님 됐겠죠. 용사님. 그렇게 되신 거군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다음에 이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하면 좀 내가 할 수 있는 선상에서 빠르게 좀 돈을 불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맛을 아는 거죠. 이거구나.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리고 1년이 또 딱 지나니까 또 돈 뭉틀 만큼 주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중간중간에 뭐 고장났어. 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또 연필로 써서 이거 영어로 또 뭐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뭐 휴대폰이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전 갖고 가서 이 말이 맞냐 물어봐서 또 고쳐주고 막 이랬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돈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계속 해볼까? 그냥 아주 단순 무식하게 뭐 그게 수익형이고 뭐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회사 기계 설계 회사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이걸로는 부자가 안 되겠다 한계가 있겠다 이런 걸 느끼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병행하시다가 청약 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그렇죠. 그때 직장생활 중소기업 다녔는데 직원이 한 10명도 안 되는 회사를 다녔는데 사장님이 잘 못 살더라고요. 항상 월급날 되면 허덕이시고 우리 또 월급 나오나 안 나오나 눈치 보고. 중소기업 다니면 다 그렇잖아요. 이게 회사를 뭐 사장님이 경영상 안 좋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달에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항상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성공해서 가면 저분 정도 되는 게 성공인가? 라는 게 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내가 하는 업무, 내가 배운 게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기술을 쌓아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더 열심히 했죠. 일은 더 열심히 해야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열심히 해야 또 그거 갖고 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기본은 월급 아니겠어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하지만 이게 내 인생 목표가 아니다라는 걸 느낀 거죠. 사장은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죠. 그 책에서 그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거의 한 15년 동안 굉장히 근검절약하셨다고. 그 이유가 바로 보이니까요. 앞에 보이는 거예요. 돈 좀 모으면 또 하나 사면 또 현금이 좀 이만큼 나오니까 계속 그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돈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차도 바꾸고 싶고 이사도 가고 싶고 애들 뭐 장난감도 사주고 싶고 저도 뭐 옷도 사고 싶고 이런데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되니까 2천만 원만 더 모으면 또 하나 살 수 있다. 또 현금 흐름이 또 나오겠구나.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니까 점점 이제 물론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하지만 이 절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약에 중독된 거죠. 그럼 그 1년에 한 번에 이렇게 목돈이 들어오면 한 1,300만 원, 1,5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월세가 130일 했을 때. 그러면은 그게 딱 들어왔을 때 허투루 이렇게 좀 쓰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쓰고 싶죠. 쓰고 싶죠. 너무 쓰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돈이 나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최소한 그럼 한 2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런 게 예를 들어서 1,32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20만 원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게 20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다가 80만 원을 또 보태서 원금 상환을 해요. 와. 그럼 1,4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린 짜투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20만 원만 쓰고 1,400만 원 된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80만 원을 보태서 그러니까 이게 아내한테 그러는 거지. 이게 아구가 안 맞는다. 이게. 아내분도 그걸 동의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러죠. 아내한테 야 이거 1,320이야. 예를 들어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숫자는 1,320인데 야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는 되게 안 좋아하고 대출을 갚으려면 최소한 100단위로는 갚아야 되는데 야 우리 80만 원만 생활비에서 좀 꺼내가지고 같이 갚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20만 원 쓰면 안 돼? 이렇게 되죠. 맞아요. 오히려. 아니. 근데 이거 버는 돈을 또 이렇게 좀 쓴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차라리 이거 보태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항상 아구를 맞춰갖고 갚았죠. 네. 원금 상환을. 원금 상환하는 게 얼마나 짜릿한데요. 당시에는요. 인터넷 뱅킹으로 원금 상환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원금 상환하려면 은행에 번호표 뽑고 가야 돼요. 물론 계좌이체 하겠죠. 써갖고 원금 상환 해주세요. 이때가 엄청 기분 좋은 순간이에요. 원금 상환하는 순간이.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채, 세 채 이렇게 늘려가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를 사다가 아파트를 늘려나갔죠. 네. 처음에는. 근데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파트가 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요? 네. 왜냐면은 물론 아파트를 산 것들이 다 오르긴 했어요. 근데 여기 뭐 서울처럼 뭐 몇 배가 오르고 이런 건 아닌데 뭐 손해나게끔은 아니어도 1, 2천만 원 정도 좀 상승은 했고 월세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계속 지역은 평택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평택에서 계속. 다른 지역도 아니시고? 네, 그냥 평택에서만. 그 당시에 지금은 이 평택이 굉장히 인구도 집중되고 맞아요.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평택이 고향이었고 그냥 고향에 아파트 있으니까 산 거고. 거의 20년 전부터 계속 평택이셨던 거예요? 저는 12대째 평택에서 12대째 평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택에서 살고 있고요. 한 번도 이사 가본 적도 없고 계속 여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물론 지금 평택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거기서 그러면 이게 월 7천만 원 거의 평택에서 만드신 거라는 거잖아요. 거의는 아닌데 거의 한 80%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자산 100억 넘게 오시기까지 대다수가 거기서 그럼 그럼요. 80% 정도. 그게 되는구나. 그렇게 그 안에서도 이렇게 거기만 해서도.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서울로 뭐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광역시로 좀. 서울의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 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려간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평택도 올랐어요. 화성도 올랐고 용인도 올랐고 다 올랐어요. 그 전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20년 전에부터 지금은 안 오른 지역은 사실 다 없어요. 네. 물가 상승만큼은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너무 적으니까 서울은 또 많이 오른 거. 그런데 서울은 대빵 많이 올랐고요. 지방은 조금밖에 안 올랐으니까 상실감이 드는 거죠. 내가 그때 서울에 투자했으면 이만큼 벌었을 텐데 나는 지방에 있어서 이만큼밖에 못 벌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른 거는 이거지만 여기서 현금 흐름을 창출했기 때문에 오른 거는 저는 보너스예요 그냥. 저는 이게 오르기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니까 매달 현금 흐름을 발생하기 위해서 월세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산 거지 오르는 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한다. 물론 투자할 때 난 내려도 좋으니까 월세만 많이 나와. 이렇지는 않죠. 물론 오를 수 있는 녀석을 고르는데 평택에서 올라야 얼마나 올랐겠냐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많이 안 내죠. 왜냐하면 장기 보유를 최소한 5년 정도는 하고 팔았으니까. 그리고 오른 시세 차익이 크지 않으니까. 뭐 2, 3천만 원 오르고 팔고 뭐 1억 정도 많이 올라야 한 1억 정도 올라서 팔고 이 정도니까 양도소득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수익이 많이 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현금 흐름 투자를 통해서 부를 쌓을 수가 있나요? 그게 왜냐면 제 이제 생각에는 많은 전문가분들은 뭔가 이렇게 아파트 투자를 해서 200%, 300%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봐가지고 부를 늘리는 거지. 이게 현금 흐름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요? 낮죠. 매우 낮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하면은 네. 1년에 한 20% 수익 났다고 해도 부끄러운 수익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디 여기 나와서 저 20%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한 1000%, 500% 이 정도는 돼야 와서 얘기하는데 이 수익형 자산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6%, 7%만 수익 나도 와 이런단 말이에요. 오 잘하는데? 괜찮게 하는데?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절대 잃지 않는 돈이 거고요. 매달 안전하게 나오는 돈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으니까 더 많은 수익률을 얻어야만 행복하신 거고 얻어야만 되는 거고 저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는 거고 그래서 아주 느림보 투자 거북이 투자라고 봐야죠. 근데 대신 뒷걸음질 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뒷걸음질 치진 않아요. 계속 앞으로 걸어가요. 지금처럼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도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받는 수익이 한 달에 7천만 원인데 이자가 올라야 얼마나 올랐겠냐고요. 대출금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갔자 뭐 2, 300만 원 올랐을까요? 대출 추가돼서 납부하는 게 더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봤자 2, 300만 원 더 오를 거예요. 그러면 좀 덜 받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갭 투자라든지 갭 투자는 뭐 대출금이 안 나가지만 대출을 받아서 비싼 집에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출금이 올라가면 심각해지잖아요. 이제 더 이상 지출할 돈들이 늘어나니까 어렵죠. 그러면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지금도 뭐 오를지도 모르겠고 그건 뭐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르고 내리고 할 건데 오를 때는 하우스푸어라는 말 하나요?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 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대출금 납부하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분명히 예전 같으면 하우스푸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네요. 네. 그 차이는 뭐예요? 기준은 집값이 내려서 우울하면 하우스푸어인 거고 집값이 오르면 똘똘이에요. 맞잖아요. 투자를 잘했어. 기가 막히게 찍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집값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그걸 팔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람은 하우스푸어라고 부르는 거 놀린다고 사람들이. 하우스푸어. 거지 됐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근데 그 재산이 그럼 옛날에 강남의 하우스푸어였던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었으면 또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상승기, 작년 같은 상승기에 수익형 자산을 투자한다고 그러면요. 저 고리타분한 친구.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불황기 때는 대박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는 꾸준히 10년, 20년을 한 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냥 갖고 계속 거기서 현금으로 만들어내고 더 창출되면 또 만들어서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것 뿐인데 사람들이 시세 상황에 따라서 바보 취급도 했다가 똘똘이 취급도 했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안 파는 건가요? 자산을? 팔려는 목적으로 사지 않는 거죠. 팔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살 때 그러니까 쉽게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연애를 할 때는 연애라는 소개팅을 받아요. 그러면 그냥 뭐 그래 괜찮아 그리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할 여자는 어때요? 더 신중하게 보죠. 맞아요. 가족부터 직업, 부모님 뭐 다 보고 결정하잖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수익형 자산 투자하는 사람들 오래 갖고 갈 거니까 결혼을 하시면서 우리 결혼하시면서 이혼할 거 생각하면서 결혼하세요? 그렇지 않죠. 네. 결혼은 하지만 근데 연애는 어때요? 팔 것도 생각하고 헤어질 것도 생각하고 뭐 성격이 좀 안 좋다면 좀 사귀어보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쿨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나 좀 살아보다가 뭐 이혼할 수도 있지. 이렇게 시작은 안 해요.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수익형 자산이라는 투자가 사실 결혼과 같은 테마가 비슷해요. 내가 살 때 이거를 팔 걸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요. 네. 그러니까 이거 꾸준히 평생 가져갈 거야. 근데 평생 가져가지는 않죠. 가져가다가 또 이게 노후되거나 또 시장이 변하면 그걸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나가죠. 나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진짜 좀 길게 보는 거네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게 시세 차익으로 좀 접근을 하면 이게 그게 투자를 뭐 순간적으로 되게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한번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 푸어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고 금리가 또 상상되면 그거 대출 갚는 게 힘들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럴 때 실수하면 이게 앞에서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까먹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뒷걸음질 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수익형 자산의 건물들을 투자했는데 그 집값이 내릴 수는 있겠죠.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수익형 투자하는 사람들은 겁내하지 않는 게 안 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팔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내려서 기분 나빠서 팔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집값이 올랐다고 또 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쩔 때가 가장 두렵냐. 수익형 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월세가 내렸을 때가 두렵겠죠. 공실 나거나. 그렇죠. 공실이 나거나 아니면 수요자가 없거나 아니면 월세가 내가 50만 원 한 호당 받았는데 월세가 내렸다. 그러면은 그때 두려운 거죠.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그럼 집값이 내린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 10년, 15년, 20년 가까이 투자를 해보면서 월세가 내려가 본 적은 없어요. 월세는 안 오를 수는 있어도 이게 정체기를 갈 수는 있어도 계속 서서히 상승하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역이 또 좋아지면 또 상승하거든요. 그 부동산 그 집값 자체도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 15년 보면 무조건 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내리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급매가 많이 없어요. 이 수익형 자산들이 급매가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망하셨을 때 자식이 파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이 또 가져가도 되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처분해야 되는 우울한 상황이 돼서 파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즘에 신종으로 나온 건데 종부세 때문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받는 건 좋은데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주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홧김에 팔아버리는 거 아닌 이상 금매가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종부세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종부세가 제가 안 내요. 그러세요? 네, 종부세를 근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실실이니까 안 내는 그리고 제가 불법적으로 안 내는 게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그리고 좀 약올라 하실 수도 있고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갖고 있는 자산들을 다 이 종부세가 안 내게끔 다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을 했는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 8월 때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8년간 종부세를 안 내게 돼 있고 그 이전에 등록하신 분은 2018년도 3월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만료가 되더라도 다시 10년간 또 연장하면 또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부세를 한 번도 안 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정권이 바뀌면서 임대사업자 조금 또 이렇게 변경권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피스텔 다세대, 소형 빌라 등을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게 뭐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익형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종부세가 걱정돼서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진짜 소형도 이렇게 기회 준다고 그렇죠. 하고. 그러면 또 진짜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시대 차익만 있는 게 아니구나 부동산이. 그렇죠. 수익형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면 10년, 20년 지났을 때 자산을 정말 그 용성이처럼 저자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쌓을 수가 있구나. 네네네. 그런 거군요. 그러면 저자님께서는 아파트로 하시다가 거기에 이제 원룸이나 뭐 다가구나 이런 것도 좀 섞여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원처음에는 아파트가 소 뒷걸음치다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좋네.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한 5채 정도를 샀어요. 근데 그 5채라고 하면 되게 예전에는 한 채를 또 사도 대출이 거기서 또 됐거든요. 그리고 이랬어요. 라떼는 자꾸 얘기 같은데 어쨌든 1억을 대출 받았다가 5천만 원을 갚아요. 다시 가서 5천만 원 갚았던 거 다시 대출해 주세요. 대출해 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시 갚았다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갚을 수 있는 거죠. 갚다가 또 사야 되면 거기서도 대출 받고 이 아파트 대출 받아서 또 한 채 사고 그러면서 소형 아파트까지 사가지고 한 5채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원룸 형태의 다가구를 봤어요. 수익률이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환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리 높아야 그 당시에도 4.5%를 넘지 못하거든요. 4.4% 정도 되고 그것도 수도권 얘기예요. 서울은 더 안 좋을 거예요. 그 수익률을 말씀하실 때는 재반 비용을 다 포함시킨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수익률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익률 하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상가 같은 거 사면 8% 나온다고 막 광고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실투금 기준이에요. 실제 투자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아니고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자금 기준으로 월세 받는 걸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자 비분만 딱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가짜 수익률인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어쨌든 이 전체 금액에 투자를 한 거지. 그렇죠. 대출을 받은 건 그건 어차피 갚아야 될 돈 아니에요? 엄청 높으신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상가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3.8에서 4.4% 나오는 게 이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맞는 거고요. 상가 투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까 8%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 까서 보면 3.5에서 4% 나와요. 3.5에서 4% 나오고 실제 서울권 같은 경우는 더 적어요. 2%에서 뭐 3%, 2.5% 안에 이 정도에 있어요. 워낙 여기 지대가 비싸니까. 근데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6에서 7% 정도가 나오니까. 다 그렇게 계산. 네, 그렇게 똑같은 계산법은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6에서 7% 정도가 나오는데 단점이 있죠. 상가 갖고 계시면 상가 세입자가 다 알아서 고쳐야 되잖아요. 집주인한테 고쳐달랄 수 없죠. 이거 벽 집주인이 달아준 거 아니죠? 네, 그렇죠. 직접 하셨죠? 네.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벽 고장나면 이거 고장나면 내가 고친 건데 고장나면 집주인이 갈아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택은 어때요? 집주인이 해줘야죠. 물론 뭐 도배는 변상하고 나간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 수리해 줘야 되고 불편해요. 불편한데 수익률이 높으니까 감내하는 거죠. 그 한 1? 감내하죠. 2% 이상 나오니까. 제가 처음에 다세대 다가구 원룸을 투자할 때는 8% 정도 수익이 났어요. 8%에서 잘 보면 8.5%, 9%까지 나오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도 이제 지대가 오른 거예요. 지금 서울은 지대가 더 올라서 그런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것처럼 점점 이제 그 수익률 자체가 이제 점점 금리가 낮아지듯이 이 수익률도 전체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죠. 상가도 전 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자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자님의 투자 방식으로는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투자 부동산 자산들이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 계속 쌓아서 살 때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좀 집값 좀 안 올랐으면 좋겠어. 1, 2년만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네. 집값 좀 안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런 가식적인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가식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동산 진짜 많으면서 어떻게 자기는 또 집값 안 올리길 바란다나 서민을 위하는 말을 저런 사탕 발린 말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몇 년간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돼요? 계속 대출을 억제하고 국가에서 처음에 대출 규제하잖아요. 어떤 정부든 이번 기존 정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정부든지 집값이 급속도로 증가하면 첫 번째 하는 거는 대출 안 되게 막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거는 규제를 법을 바꾸죠. 그래서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똑같이 가는 거야. 누가 해도 똑같을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 같이 그냥 계속 수익형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불편해지잖아요.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한 2년간 아무것도 못 샀어요. 다 막혔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뭐하러 하냐 하지 말자 그러고 안 했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혹시 주식 투자는 혹시 안 하시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세요? 주식 계좌가 없어요. 주식 계좌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제가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은 안 하니까 근데 배당주는 하는데 배당주도 한 7, 8% 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건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봐요. 네, 맞아요. 저도 주식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해봤어요. 해보고 초반에 뭐 주식도 이렇게 어렸을 때 해본 적은 있는데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하고 배당주. 근데 게다가 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 월 배당하는 상품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하면 그것도 수익형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배당주로 언제 부자 되냐.
그렇죠. 당연하죠. 배당 안 주는 그 기술주에 넣어서 막 성장주에 넣어서 돈 버는 거지. 아니, 사실은 저 여기 지금 영상 보시는 청취자분들 보시면 시청자분들 보시면 저래가지고 언제 부자 돼? 손가락씩 하시면 많을 거예요. 아니, 안 돼요. 진짜. 네. 저렇게 하고 언제 부자 돼?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 금방 부자 될 수 없어요. 제가 같이 낡은 방법으로 해갖고는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근데 확실히 부자 돼요. 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건 반드시 맞고요. 네. 근데 진짜 부자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달 현금 등을 발생할 수 있는 부자니까. 그러면 은퇴? 내가 원하는 대로 은퇴할 수 있어요.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무식하게 내 돈을 잃기 싫어서 계속 수익형 자산만 투자하신 건데 지금 우리 그 대부분 분은 사익형 투자를 하든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해서 종잣돈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 빨라지죠. 저처럼 오래 걸리지 않죠. 저는 뭐 20년, 15년 걸렸지만 이 종잣돈이 있다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규모가 좀 크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 사회초년생이야. 나 지금 한 2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거 갖고 어떤 뭐 다른 투자를 좀 찾아보셔서 좀 현금화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도 있긴 있지만, 뭐 여기서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갭 투자라든지 전세를 끼고 투자하거나 아니면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도 수익형 자산으로 전향하시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본인이 은퇴하실 수 있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나 그만둘까? 난 놀아도 되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확실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고 자산이 좀 쌓였더라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진짜 은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자산을 팔지 않는 그렇죠. 이상은. 창고에 곶감을 넣어놓고 하나하나씩 빼먹는데 봄이 오기 전에 다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옛날에 보면 다락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뽑아 먹는데 봄이 오기 전에 그걸 다 뽑아 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나이면 한 100살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는 분 더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120살 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10억만 모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집 팔아서 내가 10억 있으면 되는 거. 그럼 어디가 살 건데요? 집 하나밖에 없는데. 요즘 뭐 주택연금 해가지고 국민연금 받고 주택담보로 또 대출 받으면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 결국은 그냥 서민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우리 국민연금 다 안 주는 거 아시죠? 소득이 250만 원, 월 250만 원 정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안 줘요. 반밖에 안 줘요. 그거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연금들, 국가에서 관리하는 연금들은 수령액이 높잖아요. 공무원들은 한 250만 원 정도 받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많이 받아야 15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25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오면 반을 빼고 준다.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그런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네. 그러면은 아까 앞서서 그 직장 생활 25년을 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동안도 계속 그 수익형 자산을 늘리기 위한 현금 흐름 차원에서 다니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30살 때 30살 때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그래서 30살 때 목표를 세워서 내가 은퇴를 해야겠다. 30살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직장을 이미 11년 정도 다닌 중견 근로자란 말이에요. 나이는 젊어도.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40살에 은퇴를 해야겠다. 난 일찍 시작했으니까 직장 생활을 그래도 오래 한 거니까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40살을 타겟으로 인생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짰더니 그 정도 되니까 순수익이 자산에서 나온 순수익이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그걸 그때 해보신 거군요. 그때 이제 한 단계 해본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40살에 고 사장님한테 이제 사표를 던졌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전화기가 이렇게 폴드폰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화면에 문구 하나 정도 적을 수 있었어요. 그죠? 뭐 사랑해, 뭐 누구 하트 뭐 이런 거 정도 썼잖아요. 그림 사진도 못 넣고요, 예전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썼었냐면 10년을 위하여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리고 또 1년 지나면 8년을 위하여, 9년을 위하여 이렇게 바꿔나가다가 한 5년 정도 됐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문구를 적는 데가 없잖아요. 좀 화면에. 그래서 카톡에 거기다가 문구를 3년을 위하여 이걸 써놨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너 작년에 4년을 위하였던 것 같은데 올해 한자가 줄었다. 너 뭐 나한테 시위가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저기 그때 되면은 은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불만이 뭔데? 그죠. 아니, 너 왜 너한테 시위하는 거 아니야? 너 월급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거 아니야? 땡깡 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도 뭐 나름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게다가 맨 마지막에 1년을 위하여 딱 써놓고 그다음에 퇴사를 했죠.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게 되신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매일 보면서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휴대폰 딱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잖아요. 8년 남았구나. 야. 이게 만약에 그 현금 흐름 수익형이 아니고 시세로 차익으로 하면 진짜 9년 차에 또 막 어떤 외부적인 이슈로 그럼요. 확 깎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계획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네.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금액이 수치화돼야 되고요. 기간이 수치화돼야 되거든요. 10년 안에 내가 자산이 뭐 100억이 될 건지 아니면 10년 안에 현금 흐름이 얼마가 될 건지 어떤 수치화돼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나는 100억 부자 돼야지 이거는 꿈이에요. 드림. 근데 나는 언제까지 부자가 될 거야. 그게 계획이거든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찾는 게 목표를 선정하려면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야지 이게 목표고 그렇지 않고 하나만 있으면 그건 꿈이에요. 그냥 희망사항. 그런데 차익형 투자로 이 기간을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샀는데 이게 난 2배 오르면 팔아야지. 이것까진 좋아. 주식을 샀어. 근데 나 이거 30% 업되면 팔아야지. 이게 언제냐는 거야.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못 정한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와, 근데 수익형 자산은 이게 계산이 되니까. 계산기가 튕겨지니까. 아주 사측 연산만으로 계산이 되니까. 너무 쉬운 거죠. 와,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그러면 그 20여 년 넘게 이렇게 해오시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가시려고 하면 또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부동산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저분의 방법도 있고 이분의 방법도 있으면 흔들릴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만약 진짜 지금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저보다 한 2발짝만 앞서가는 사람이 제한테 있었던 멘토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저 더 부자 됐을 수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어디 유튜브 이런 나와서는 말로는 뭐 쉽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건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많이 속기도 했고 실수도 했고 잘못 사서 또 낭패 본 경우도 있고 왜 없겠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가면 제 자산이 이 정도 불어날 때까지 완벽하게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겠냐는 거예요. 실패해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다 헤쳐나가면서 가는 거죠. 뭐 돈 꿔줬는데 못 받고 뭐 이런 게 한두 번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다 차익형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내 멘토가 아닌데 또 돌아서고 또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보면 또 이 사람 또 차익형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더 좀 지금 투기같이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내 갈 길은 아닌 것 같다. 없어요.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지금도 거의 유일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책에 있었어요. 책. 로버트 기요사키 하나 있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현금이 나오는 부동산.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멘토링으로 가져갈 만한 분은 로버트 기요사키밖에 없는데 사실 멘토라고 볼 수 있는 게 멘토는 연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이 책이 너무 독특했던 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산을 이렇게 쌓으신 책이 없는 것 같아요.
흔하진 않죠. 좀 희한한 방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희한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흔들리셨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잭팟이 터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런 거를 또 뭐 한두 번이라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건 있어요. 이거 진짜 느린 거예요. 느린 거죠. 느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재테크 투자 방법 중에 가장 슬로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그래도 뭐가요? 어느 정도 기간을 그건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계산해서. 목표를 정했느냐에 따라서 를 정해놓고 공부하셔서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메이션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불려나갔고 그걸 가는 길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인지. 이 통장 잔고 다 알잖아요. 우리 뭐 아파트 시세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정확히 자산평가서라는 걸 써서 내 자산이 얼마 있는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매달 쓰셔서 다음 달에 그 자산이 상승하는지 하락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 월급은 일정하잖아요. 우리 뭐 사업 하시는 분 아닌 이상은 월급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보너스 받는 달도 일정하잖아요. 2달에 한 번씩 받는 달 일정하게 받는데 자산평가서 쏘면 어떨 때는 자산이 올라가다가 어떤 때는 내려가요. 어떤 때는 또 올라갔다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출하는 타이밍은 달라요. 5월 달에 지출이 많아져요. 여행 다녀야 되고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결혼하신 분도 어버이날 있고 누군가 또 5월 달에 결혼하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 12월 달 되면 또 지출이 늘어나죠. 또 연말에는 또 여행도 다녀야 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간이 그런 특수적인 달이 있는데 계속 내 자산이 조금이라도 상승하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또 내려갔다는 거지. 11월 달에는 올라갔다가 12월 달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거는 안 되고 내 자산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게끔만 만든다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이 어떤 속도로 증가하느냐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를 알아낸 거죠. 내가 돈을 증가시키는 속도를 알아야 속도 부위를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200년 걸리겠죠. 문제는 지금 증가하는 속도로는 200년 걸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게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그 자산이 증가하려면 계산해 보면 10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100년 이상 걸리네? 큰일 났네? 그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줄이든지 소득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럼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내가 일을 회사를 두 군데 다닐 수 없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그럼 몸을 하나인데 1.5인분을 더 활용하든지 아니면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럼 결국은 내가 일하지 않는 나의 아바타가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게 수익형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2인분 되는 거죠. 2인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분이 많은 거죠. 나중에 3인분, 3인분, 4인분. 그죠. 인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현금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 매월 한 500만 원 받는 사람 있다면 저는 열 몇 명의 몫을 우리 자산이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자님께서 만약에요. 네? 한 30억 정도가 있으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거하고 제가 그 평택은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거기에 수익형 자산을 2.5채, 3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사시겠어요? 당연히 예측 가능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강남 아파트에 대한 강남 아파트는 안 사요. 그러세요? 당연히 안 사요. 그래도 뭔가 다 강남 아파트만 거의 보지 않나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아파트 평수 늘리기랑 상급지 갈아타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책은 그거 하라고 쓴 책이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든지 똘똘이 한 채로 이거 하다가 모아서 그렇죠. 또 점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얘기했던 방식이 상급지 갈아타기예요. 이거 지금도 책에 다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우리 부모들이 저희 이제 얘기하죠. 야 결혼하면 이제 집부터 이제 장만해야 된다.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 빨리 장만할 거고 서울에 있는 사람 힘들겠죠. 그럼 집부터 장만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른이 먼저 살아보신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집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집을 하나 장만해요. 근데 하지만 그 집의 대부분은 은행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빚 다 갚으면 내 집이 되는데 거의 갚을 정도 되면 부모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집
집에 만족하지 말고 자꾸 좋은 집으로 평수를 늘려야 돼. 너 이제 애들이 커가잖아. 그러면 이제 방 각자 하나씩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방 3개 있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는 이사 가야 될 거 아니냐. 집을 바꿀 생각을 해라.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바꿔요. 그럼 그러다 보면 뭐 또 더 돈이 많아지면 월급이 늘어나면 더 큰 평수. 그냥 50평대 쪽으로 가죠. 그러면 아, 내가 인생이 다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퇴직할 정도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50평대에 사서 팔고 대출금도 어느 정도 갚았고 조금 남았고 이 정도 되면은 머리가 허옇게시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옛날부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지금도 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 집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강남에 있으면 다행인 거죠. 50평짜리가. 근데 평택에 있으면 우울한 거잖아요. 평택에 50평짜리 10억은 무슨 5억도 안 해요. 50평짜리 아파트가.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집 하나 생기는 게 뭔 그 대수냐는 거예요. 그럼 집 뜯어먹고 살 거냐고요, 그거. 뜯을 수도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왜 계속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강남에 집이 있어요. 다행히 좋다. 이거 강남에 집이 있어. 한 채가. 그럼 그분이 뭔가 다른 거에 수익형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운이 좋은 거잖아요. 강남에 집을 했는데 50평짜리가 있어서 이게 막 3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분이 종부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거 투자할 수 있어요? 못하지? 못하지. 그럼 평택에 있는 분은 5억짜리 주택이 있어요. 그럼 다른 거 투자할 여력은 생기잖아요. 왜? 종부세는 최소한 안 내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으면 그거 팔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팔아서 다른 데 집 사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판은 만들 수 있겠지만 거기서 사시던 분이 그걸 팔아가지고 저기 먼 데로 평택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투자하실 마음을 굳건한 마음을 가질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되게 생각해 볼 지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자녀 교육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재테크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자유, 은퇴까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그 저자님처럼 생각하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이 강남 아파트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이 전문가들이 다 강남 아파트 사라 하고 좋은 집 갈아타기 하고 똘똘이 하나 키우라고 하고 어차피 다주택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한번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저를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게 저런 생각도 맞을 수도 있겠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나요?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있습니다. 진짜로. 저자님 그 책에서 그 강남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행복할까?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요거 되게 인상 깊어서 요거 한번 에피소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그게 저희 이제 수강생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평택에서 하고 이 강남에서 해요. 그래서 강남에 이제 지금 이제 주말반만 운영하고 있는데 하면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자산평가서라는 걸 써오면 제가 1대1로 이제 코칭을 좀 간략하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계세요. 연세는 한 40대 저 나이 정도 되시는 분이 집 하나 있으신 거예요. 집 하나 있으시고 좋죠. 20억인데 좋은데 투자를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집에 있고, 그거 집이고, 그럼 방 하나 뜯어갖고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제가 가르쳐드리는 투자 방법이 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세금 부분에서 다 막혀 있고, 그리고 다른 걸 타려면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근데 강남에 사시던 분이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맞물리니까 투자 상담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집 파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슨 제가 뭐라고 그분한테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요. 제가 팔고 저기 시골에 저기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플랜 B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인 자산은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는 법인 투자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꽉 찼어요. 이제 꽉 찬 건데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지, 이 돈으로. 그럼 그거 대출 받아올 수 있나요? 대출 안 된대요. 그럼 뭘로 투자하냐는 거예요. 집 하나 있는 건데.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뭐 주식이나 부동산, 배당주나 이런 거 하셔야겠는데요. 다른 수단이.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 저자님께서 그 자녀들 있잖아요. 네. 자녀들을 평택 말고 좀 서울이나 뭐 이런 데서 좀 키우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셨어요? 대학은 좀 서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했는데 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그 머리도 대물림 하나 봐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네,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 자녀들도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불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직장을 서울로 구한다면 뭐 집을 장만하겠죠, 본인이 하겠죠. 제가 해주진 않겠죠. 제가 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00만 원을 한번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솔직히 돈을 모아야 뭘 투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스노우볼을 만들려면 뭔가 종잣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1,000만 원부터 모으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 나이 정도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한 번도 모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 모아야 뭔가 아파트도 옮겨가고 할 텐데 항상 뭔가 기댈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요번에 집 옮겨갈 건데 조금 뭐 보태주실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부모님한테 한 5천 더 받고 나머지는 대출 증가해서 자기 사는 거야.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러면서 조금 보태달래. 그리고 또 옮기면서 또 보태고 또 보태. 그럼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돈을 절대 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주니까.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돌아가시면 다 내 거야. 나머지 것들.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모을 의지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거야. 월급 타서 그냥 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없고 그걸 만약에 부모님이 물려줬다 한들 그것도 갖고 부자 못 돼요. 책에 보니까요. 네. 그 소형 아파트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까 그 수익률 그런 차원과 연관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1년, 2년 전에는 소형 아파트 투자를 하라고 했었어요. 소형 아파트 투자.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는 월세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조건 있어요. 아파트를 월세를 주면 10만 원 주는 아파트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싼 아파트라도. 그러니까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월세가 받으니 소형 같은 걸 투자하셔서 그걸 월세를 주면은 뭐 수익이 좀 나오니까 그렇게 투자하라고 했었고 1억 이하 주택은 또 취등록세 중과되지 않았으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1년 전에 1년 넘게 예전에 얘기했던 방식인데 지금 그 유튜브 영상이라는 거 이런 거 보고 나서 저한테 유튜브를 봤는데 1억 이하 주택 괜찮다고 하는데 사도 되냐.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와서 그걸 보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가 이제는 안 된다. 이제 1억 이하 주택은 이런 거예요. 1억 이하 주택이 뭐 물론 그게 일시적으로 취등록세가 해주는 법,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법이긴 했는데 아직도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1억 이하짜리 주택들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그래서 1억 한 6천, 8천으로 올라버린 거야, 가격이. 그러면 걔는 공시지가가 이제 발표 나오거든요. 1억이 넘어버리는 거. 살짝 넘어버려요. 그러면 투자 대상이 없는 거죠, 이제. 취등록세를 8%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다음 매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한참 그게 어느 정도 올랐는데 얘는 얘 목숨은 여기까지인 거야. 딱 오르면 올해 공시지가 발표가 이제 4월인가 나오잖아요. 딱 나와버리면 와. 아무도 안 사는 거. 그래서 작년 겨울에 12월 달쯤에 매물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안 거지. 이 금액이 맥스구나. 공시지가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나구나. 이걸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주택들은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근데 다시 또 뭐 얘기 나오는 게 또 소형주택의 기준이 어디라고는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발표가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공시지가가 만약에 1억이 넘더라도 월세는 괜찮으면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가져가라는 거지. 그런 거는. 왜냐하면 취등록세는 살 때만 내는 세금이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가 종부세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수익을 발생하는 사람은 매달 내는 세금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지출이잖아요. 그거를 싫어하는 거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는 저는 크게 부담 갖지 않아요. 취등록세는 물론 취등록세를 적게 부담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 내고 말 거니까 투자자산이 좋다면 나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나 장기 보유에다 팔 거니까. 상관없는. 그렇죠. 그것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뭐 남아서 한 건데 뭐. 근데 지금 1주택, 2주택 소유했다가 1년 안에 팔면은 70몇 % 내잖아요. 양도세. 근데 저는 어차피 장기 보유할 거니까 그런 룰은 가진 않을 거라지. 한 30%, 40% 내는 것까지는 벌었으니까 내는 거니까. 벌은 거에서 내는 거니까 괜찮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단타로 1억 이하 주택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그런 거 1억 이하 했는데 뭐 한 달 만에 1,000만 원 올랐다, 500만 원 올랐다 이런 게 크게 의미가. 그건 짤이에요. 1,000만 원 오르면 뭘 팔지 못하는데. 팔면은 70몇 %인가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러면 1,000만 원 올라가지고 팔면은 취등록세도 1% 냈을 거고, 그럼 오른 거에서 또 띄고 빼면 한 200만 원 버는 거죠, 뭐. 말하긴 좋은 거죠. 예, 말하긴 좋은 거고. 네. 예, 그러면은 그 저자님 그 많은 분들이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건물주 되셨잖아요. 진짜 그 꿈을 딱 이루셨는데 정말 좀 인생이 좀 많이 느낌이 달라지시나요? 그 꿈을 이렇게 뭔가 실현하셔서. 근데 약간 좀 오해예요, 오해. 이게 건물주 이제 사실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건물주고 그럼 넌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 건물주 아들이 꿈이래요. 자기는 이뤘대요 꿈을. 근데 농담이고 어쨌든 건물주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 건물주예요. 여기 밑에 막 커피숍도 있고 막 음식점도 있으면 제가 싹 들어가면 사진 올렸어요. 이게 존자리로 앉으세요. 이렇게 해주겠죠. 그리고 저한테 이제 건물주니까 잘 보이려고 뭐 서비스로 음료수라도 한 잔 더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물주는 다른 거예요. 세입자를 만나면 세입자가 나랑 마주치면 사장님 나 뭐 고장났는데 고쳐줘요. 답이 이 건물주의 그 갓이 아니에요. 갓. 이 건물주는. 제가 뭔가를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건물주잖아요. 세입자를 피해 다녀야 되는 거죠. 거꾸로. 마주치면 사장님 오신 김에 저 샤워기 호스 나갔는데 지금 고쳐주고 가요.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진 않는데 가더라도. 그리고 제가 건물주인지 일부러 말을 안 해요. 그냥 건물을 드나들어도 이게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론 저도 상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가 같은 데는 가면은 저도 이제 그런 대우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못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 원룸 오피스텔 건물을 갖고 있으면 가면은 제가 그 세입자를 만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계약할 때도 안 만나고요. 나갈 때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고쳐주러 가거나 해줄 때 대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쳐주는 것도 대부분 그 친구들이 출근했을 때 제가 낮에 가서 고쳐주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는데 가끔씩 여성분들 자기 집에 슬쩍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제 집주인인데도 싫어할 수 있으니까 있을 때 오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도에서 마주쳐요. 그럼 사장님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좀 봐주고 손봐주시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있지. 뭘 음료수라도 하나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무서운 존재예요, 세입자가. 그러면 아까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왕 같은 대접받는 그런 모습이 일부는 분명 있지만 약간 과장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건가요? 그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겠죠. 왜냐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상가는 왜 그런 게 있냐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설물을 투자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우리가 갈비집을 크게 해요. 크게 하는데 잘 돼요. 주인이 봐도 잘 돼. 월세를 올려. 네. 잘 되니까 네. 근데 자기 아들이 놀아. 갈비집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나가는데 주인이 나가라는데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세입자한테 넘기면 이 권리금을 몇 억을 받고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나가라는 건 어떻게 해요? 다 철거하고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주인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 세입자들이 권리금 받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 또 그런 또 맥락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저자님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혹시 이제 젊은 분들이 젊은 세대에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는 게 있고 또 조급함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2030 세대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 급여 한 월 300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시작할 텐데 네. 어떻게 좀 마인드를 갖고 생활하면서 부자의 길로 좀 갈 수 있는지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지금 지식의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접하고 책 읽지 않아도 솔직히 제가 책 소개로 나왔지만 책 잘 안 읽으시잖아요. 유튜브로 다 충분히 볼 수 있고. 근데 젊으신 분들 난 3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2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저는 더 적은 돈을 받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지금 물가는 더 올랐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중요한 거고 지식을 많이 아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얼마큼 실천하느냐가 포인트예요.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든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찾아보잖아요. 이게 책방 같은 데 와서 영상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 옳은 말이야. 좋은 말이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한 편을 봤으면 최소한 거기서 한 가지 팁 정도는 내가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하면 돼요. 제가 하라는 걸 다 할 필요도 없고 그중에서 이 사람 독특한 사람인데 뭔가 채널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은 그중에서 봤으니까 시간을 소비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가지 정도는 꼭 실천할 수 있게끔 이거 좋은 말이면 거 맞으면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 실천하는데 돈이 들면 안 하셔도 되지만 돈도 안 드는 거야. 그러면 바꿔보시면 돼요.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앞서간 사람들 그리고 그 말에 난 동감을 한다면 실천하면 돼요. 실천이 계속 하시게 되다 보면 습관이 돼요. 나의 습관이 되거든요. 좋은 습관을 부자의 그 습관 어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식이 많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지식 많은 사람은 어마어마시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실천하고 그게 습관화된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합니다. 진짜 좀 길게 보고 하기 쉽지는 않은 거지만 네네. 말처럼 아무튼 길게 보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실천을 네네. 해서 습관으로 더 크게 만드는 네네. 네. 이 중소기업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 원 벌게 됐을까? 그 안에 보면은 또 그 좋은 실천의 방법들, 부자의 마인드 네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한 번씩 적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자님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을 쭉 한번 드렸는데요. 네네. 끝으로 혹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헬조선 이런 말 많잖아요. 네. 이번 생은 글렀다. 그런 단어를 쓰지 마세요. 물론 현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단어를 내 입에서 자꾸 내뱉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변하려고 하고 세상은 변했으면 좋겠어요. 나에 맞춰서. 헬조선이 좋은 조선으로 바뀌길 원하는 것도 맞는데 그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고요. 내가 변해야지만 세상이 변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불변의 진리니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 원 벌게 됐을까의 저자이신 강용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귀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